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또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러니까 꼭 갖추어야 할 거, 그게 뭘까요? 노동조합은요, 이 안으로는 좀 민주적이어야 하고 또 밖으로는 이 자주적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조합이 이러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이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주성과 민주성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이자 또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용자에 대해서 자주적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나 그 밖의 사회적 세력에 대해서도 이 자주적인 단체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대외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기 위한 요건들, 이게 무엇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노동조합법은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 적극적 요건과 또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 요건과 그리고 이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요. 이 적극적 요건은 예를 들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말하는데요. 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주는 요건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극적 요건은 또 뭘까요? 이 소극적 요건은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위한 긍정적 요건이라면 이 소극적 요건은 노동조합을 부정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주는 적극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임을 부정하는 이 소극적 요건들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적극적 요건은 무언가를 성립한다거나 또는 구성하게 하는 그런 플러스적 요건이라면요, 이 소극적 요건은 그런 것들을 좀 부정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요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부터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근로와 이 노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 근로와 노동이란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근로와 노동, 이게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는 이 노동이 아니라 이 근로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왜 노동이 아니라 근로라는 말이 채택되었는지 그거는 쉽게 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도요, 이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유달리 노동이라는 말을 근로라고 바꿔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게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쭉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의 농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노동이라는 말을 이 좌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동이란 용어를 배제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근로라는 말로 바꿔 부른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에서 못 쓰게 된 우리말들, 참 아름다운 우리말들이 많죠. 인민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인민, 사람이란 뜻이죠. 인민이라는 말도 그렇고 동무라는 말도 그렇죠. 자, 어쨌든 이 근로와 노동, 이거 모두 일, 영어로 하면 워크를 뜻하는 말인데, 이게 근로도 워크고 기존 노동도 워크인데, 이게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워크와 레이버가 있잖아요. 영어로 워크와 레이버가 뭐 이 근로와 노동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영어에서 워크와 레이버는 이게 어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영어, 그러니까 게르만 어족에서 온 단어냐. 워크 같은 경우에 이제 고대의 베르크에서 오거든요. 베르크. 독일어도 있죠. 베르크에서 오는 거고. 그 레이버는 이게 이제 라틴 계열, 그러니까 이 라틴어 계열에서 온 말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의 근로와 노동의 차이하고는 좀 그 다르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더라도 모두 이제 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근로든 노동이든 다 일은 일인데, 이게 사실 뭐가 다르냐면 이게 사회적 의미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이란 말 있죠. 이 노동이라는 말에는 이 앞에 무언가가 좀 생략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노동이라고 하면 이 노동이라는 말은 무언가,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개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임금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이라고 하면 그 임금 노동, 뭐 또는 줄여서 임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이러한 임금 노동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보통 노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은 임금을 받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러한 임금 노동이라는 의미로 이 노동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근로라는 말은 뭐냐는 거죠. 이 근로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데, 이게 법률 용어로서 억지로 막 그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의미가 없고 그냥 일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더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이제 어떤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내가 이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뭐 일종의 사회적 의무라든가 어떤 책무, 그걸 다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 노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이 없고 오직 근로라는 개념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법학이든 아니면 뭐 다른 학문 분야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이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쓰는 용어, 말을 명확하고 또 적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딱 거기에 들어맞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라는 말이 사실 나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하지만 이게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요. 또 이제 이 어떤 그 정치 이념적인,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노동이란 말을 배제시키고 근로라는 말을 쓰는 데에서 오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때 많이 썼던 말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 혹시 정신대라고 알죠? 정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대의 이름 명칭이 뭐냐면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예요.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그래서 초센 조시 킬로 테신타이 이렇게 말하는데, 초센 조시 킬로 테신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이 일제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던 조직 이름도 이게 이제 근로보국대입니다. 근로보국대. 그러니까 킨로호 코쿠타이라고 해요. 근로보국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용되다가 이게 해방 후에 계속해서 이제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노동. 그러니까 이제 로도라고 하는데, 이 로도라는 말보다 자기들한테 이제 친숙한 이 킨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보다 이제 근로라는 말을 쓴 거죠.
자, 어쨌든 정확한 개념은 이 근로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처럼 법률명으로 딱 고정돼 버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법률 명칭으로 이게 딱 고정되었다면 이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쓸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이게 학술적으로도 좀 명확한 명확한 개념인 이 노동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러면 뭐 이 시간 이후에 법률명으로 뭐 근로기준법처럼 그런 법률명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하고 예, 그 출석 인증 과제나 과제에다가 근로자 이렇게 쓰면 제가 이제 감점 처리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 좀 정확한 용어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법률학에 있어서는요, 어느 저기보다 특히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분명하고 좀 명확하고 적확한 용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동조합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죠. 줄여서 보통 노동조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동조합법 제2조입니다. 제2조인데, 이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그 밖에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뭐 이걸 말합니다. 자, 이게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개념 정의이고요. 또 이게 노동조합의 또 적극적인 요건에 해당하는데요. 노동조합이 이 노동조합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또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실질적인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네, 노동조합은 당연히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야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요, 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노동자와 동일한 개념이고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노동자와도 같은 노동자인데요. 먼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보시면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자는 결국에 이 단결권의 주체로서 노동자니까 당연히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조합법에서는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그죠? 그 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이게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 노동조합 제도가 오랫동안 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좀 강제를 받아오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던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껄끄러운 사람이 이제 노조위원장이 된 거예요. 기업별 노조인데, 그러니까 어용 노조였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뭐 고분고분해서 회사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이게 그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위 강성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노조를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노조가, 그러니까 소위 민주노조가 된 건데, 이제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좀 트집을 잡아서 이 노조 위원장부터 해고를 한 겁니다. 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기업별 노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까 노동조합 위원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고된 이후로 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했던 일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회사에서 자기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노동조합에 쫓아내서 이 어용노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된 노동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실업 중인 노동자 있죠? 또는 뭐 취업 준비생,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에는 좀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들 있잖아요. 뭐 일반 노조라든가 지역 노조, 또는 뭐 직종별 노동조합, 아니면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떠냐 하면, 뭐 지금 실업 중이면, 또 구직 중이면 노동자가 아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고 있는 취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 중인 자 또는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는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개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게 이제 특수고용관계 노동자들의 경우에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수고용관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 노동자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이제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이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라는 규정인데요. 여기서 자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스스로 자자에 이 주인주자를 쓰죠. 자주.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는 저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말들이죠. 우리보다 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데, 자주. 네, 좋은 말이죠. 스스로 주인되는, 뭐 자신의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행동하는, 네, 이거 좋은 말입니다. 자, 노동조합 역시 자주적이어야 하는데요. 노동조합이 자주적이지 않고 타주적이다. 타주적이다. 뭐 이제 타율적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뜻에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의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주적이지 않으면 그냥 어용 노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주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는 거는 어쩌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주적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사용자나 다른 제3자의 지배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이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노동자가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결성의 주체가 되는데요. 이때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그리고 이제 타율적인 가입 강제를 이제 배제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뭐 그게 아니면 또 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또 결성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걸 배제를 하고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또는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전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주성은 노동조합이 이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법상의 계약 형태로 조직된 단체이어야 한다라는 걸 좀 전제로 합니다.
이 말은 이 단결권의 바탕에는 이 자유권,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서로 통하는데요. 이것처럼 자주성은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결성이나 가입, 탈퇴가 보장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주적으로 단결하여라고 해서 단결이라고 했는데요. 이 단결하여라는 말은 단결체를 구성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이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단결권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노동조합은 단결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이 단결체와 노동조합은 서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단결체, 그 다음에 협약 체결 능력이 없는 단결체, 뭐 단결체는 아니지만 뭐 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는 단체, 뭐 이렇게 이제 분류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건 깊이 있는 얘기고요. 노동법학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노동조합은 이 노동조합이기 위해서 적어도 이 단체로서의 조직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 단체로서의 조직성은 그 민법상의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이 노동자는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노동 3권은 결국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조합법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요, 이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관계를 보통 이 개별적 노동관계와 이 집단적 노동관계로 나눈다라고 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개별적 노동관계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라고 했고요. 또 집단적 노동관계는 그 사용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들 전체와, 그러니까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라고 설명을 했었죠. 노동자들의 집단으로서 이러한 이제 집단적 노동관계도요. 그 바탕에는, 그러니까 이제 밑바탕에 보면 1대1의 관계를 뜻하는, 그러니까 이 개별적 노동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는 뭐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노동관계를 무시한다거나 이게 배제를 한다면 사실상 집단적 노동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적 노동관계의 어떤 본질적인 기구인 이 노동조합 역시 개별적 노동관계의 주요 내용인 이 노동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통해서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궁극적 목적이나 활동은 이 노동조건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하고 또 파업이나 쟁의 행위를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업이나 쟁의 행위는 이게 노동조합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이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과 이제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거는요, 이 단체 협약의 체결이라는 그런 어떤 목적 활동을 통해서 좀 구체화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요, 이 노동조합의 목적으로서 이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은 단체 협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본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단체나 연합단체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그 단위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연합단체는 그러한 단체들이 결합한 조직체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단위 노동조합들이 결합한 산별연맹이나 또 총연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은 단체적인 조직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단체로서의 조직 구성은 민법상의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고요. 단체가 되려면 2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또 대표자, 총회와 같은 또 의결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집행기관,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다수의 조합원이 구성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뭐 탈퇴를 거듭해서 그러니까 구성원이 1명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 여러 명이 시작했으니까 단체로서의 어떤 실질을 갖췄는데 나중에 이제 구성원들이 줄어들다가 딱 1명이 남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게 단체로 보아야 할까 이게 문제인데 판례에 의하면 이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중도에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뭐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법적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 이상의 구성원은요, 이 노동조합의 성립 시에도 필요하지만 이게 노동조합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판례가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법인 제도의 어떤 외피, 그러니까 껍데기죠. 껍데기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실질에 있어서는 이 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단체에 대한 민법적 규정이죠. 그 단체에 대한 어떤 민법적 규정은 좀 일단 제켜놓고 봤을 때 이제 굳이 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동법적 보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력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뭐 그걸 굳이 뭐 인정하고 또 보호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뭐 다른 법인이나 단체하고 다르게 노동조합은 그 단체 구성원들의 어떤 결집력이 곧 그 단체의 파워가 되는데요. 전혀 이렇게 파워풀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뭐 단지 그냥 법인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과보호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좀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2명 이상의 구성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단체로서 단체를 규율하고 또 조직하는 그 규범이 필요한데요. 뭐 일종의 정관이나 규약이 필요한 거죠. 보통 이게 회사나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조직 규범을 정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이 규약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죠. 어쨌든 성격은 규범이고요. 규범 중에서도 성문법 규범에 해당합니다. 이게 성문법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이것처럼 이제 조직 규율을 위한 성문법 규범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 노동조합 규약이 필요하냐 이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 단체의 구성원들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조합 충성파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진짜 그 아주 외골수로 충성을 하는 그런 조합원들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차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해야죠. 정년 퇴직을 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원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구성원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갖고 있는 동일성과 이 독립성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바로 노동조합이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규율의 체계가 바로 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어야 하고요. 규약 내의 목적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이 또 필요합니다. 또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도 필요하겠죠. 제대로 하는지 해야 하는 어떤 감사기관, 감독기관, 그래서 이제 감사도 필요하고요. 자, 이러한 요건들은 이 단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이게 연합단체에도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합단체는 이게요, 이 단위 노동조합들로 구성되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법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제10조 제2항인데요. 이 규정에 의하면 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단체는요, 이 산별연맹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산별연맹이나 또 산별노조, 이게 전국적 규모의 산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맹, 그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노동조합법 제2조에는요, 이 연합단체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10조에 가서 연합단체의 조직 구성을 구체적으로 좀 제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노동조합법 제2조의 연합단체는 해당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2조의 연합단체에 해당하는데, 조금 아까 본 이 노동조합법 제10조의 조직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별 연합단체나 또는 이러한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의 연합체인 그 연합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걸 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거에 관한 문제인 거죠. 네, 판례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게, 그렇죠.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이게 꼭 반드시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산별연맹이나 총연맹의 어떤 조직 형태로 제한을 해서 인정할 필요는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어떤 다른 조직 형태도 노동조합, 그러니까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은 적극적 요건뿐만 아니라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있는 이 소극적 요건들을 배제해야 하는데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단서에서 이 감옥에서 마목까지 5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극적인 요건들은 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인하게 되는 사유들이고요.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면 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서 마목까지 좀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감옥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라고 좀 정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면서 행동하는 자가 이 노동조합에 참가를 한다면 그건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데 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또 노동조합이 어용노조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거, 이건 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사용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용자,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에서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또 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이 사람들의 참여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각 기업마다 어떤 이제 기업 운영의 실태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 이사회 또는 이사회와 좀 유사한 그런 기관의 구성원, 공장 지배인, 인사 및 회계 책임자, 비서와 인사회계 및 그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 사무를 담당하는 자, 대내외 관계법규 기타 전문적 사항에 관한 회사의 정책 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그리고 노무부서의 직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정되는 사유로요. 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좀 필요한 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비는 결국에 이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경비를 말하는 거니까요. 조합 사무소의 설비라든가 비품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이 조합 간부의 급여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원조하는 방법도 꼭 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금전 외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원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노동자가요, 그 노동 시간 중에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 교섭을 하는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 또는 이제 후생 자금이나 어떤 복지 기금을 기부하는 거, 또 이제 최소한의 규모로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비 원조로 보질 않습니다. 네, 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경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이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볼 텐데요. 먼저 제1호는요. 81조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네, 이해되시죠? 어떤 행위인지 딱 오시죠? 그리고 이와 좀 유사한 행위로요. 제5호에서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이렇게 제1호와 제5호에서 노동조합 활동이나 그 밖에 이제 관련되는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규제하고 있고요. 또 제2호에서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거를 좀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걸 옐로우독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옐로우독이니까 옐로우독이라고 하니까 이게 노란개를 말하는 거죠. 노란개. 그러니까 누렁이. 그래서 이게 황견계약, 누르왕자 개견자 써 황견계약 또는 황구계약이라고 이렇게 그런 명칭으로 많이 번역이 됐었어요. 그래서 황견계약이니 황구계약이니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보다는 이게 이제 비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열하다라는 뜻에서 이 비열계약이라고 또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이 왜 이 비열하다라는 뜻이 됐을까요? 이게 노란색이 왜 이제 비열한지, 그죠? 예, 그건요, 이게 서양에서 저긴데요, 이게 예수를 팔아넘긴 게, 그죠? 예수를 팔아넘긴 게 이 가롯 유다잖아요. 이 가롯 유다가 노란 옷을 입고 있어서 그 후로 서양에서는 이 노란색이 좀 비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아마 이게 매춘부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나 또 개 있죠, 개. 요새 막 이제 개를 끼고 사는데 사실 이제 개의 의미 있죠. 개의 의미는 사람을 모욕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좀 모욕하는 의미가 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좀 사형수를 처형할 때, 그죠? 서양에서 사형시킬 때 보면 참수형. 그러니까 이제 목을 잘라서 처형을 하는 건데, 이 참수형은 이 사형수를 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형수를 좀 대우를 해주는 건데, 이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게 길로틴이라고 하죠. 이제 길로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두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프랑스 발음대로 해서 기요틴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이죠. 굉장히 잔인하고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단두대 이제 길로틴 자체가 이 사형수의 고통을 좀 빨리 끝내주기 위해서 고안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사형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보면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보면 이게 인권 있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참 상당히 옛날보다 이제 훨씬 개선되고 진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높은 신분 있죠. 높은 신분이면 그러니까 무릎을 꿇리고요. 이게 검 있죠. 검으로 그러니까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러니까 무릎을 꿇히고 무릎을 꿇려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게 시킨 다음에 목을 이렇게 쳐들면 거기에 이제 검으로 이제 칼로 이렇게 목을 딱 쳐서 사형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검으로 사형을 집행을 했고 낮은 신분 있죠. 낮은 신분은 신분이 낮은 사람, 평민이라든가 농노나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엎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리게 해놓고 이제 도끼로 이제 목을 잘랐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교수형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교수형 제도는 이게 이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교수형은 목을 부러뜨려서 죽이는 사용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목을 조른다거나 이게 부러뜨리는 것보다는 이게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게 더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교수형의 목적은 목을 졸라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매달리면서 죽게 하려면 목을 졸라주는 거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좀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고통스럽게 죽게 이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매달아 놓는 거죠. 매달아 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하면 사람이 거의 뭐 한 3, 4일이나 뭐 길게는 한 달까지 이렇게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십자가 형벌도 이런 이제 교수형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매달아서 죽이는 방법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매달아는 게 아니라 발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놓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사형수를 모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상당히 치욕적인 방법인데, 그리고 이게 사형수를 모욕하는 특히 이제 교수형에서 모욕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뭐냐면, 개나 또는 아니면 늑대 있죠. 개나 늑대를 잡아서 사형수 옆에다가 또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럼 바둥거리면서 이제 사형수 옆에서 바둥거리면서 같이 죽는데, 이게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런 저기를 어디다 많이 썼냐면,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처형할 때 또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개 있죠, 개 중에서도 노랑 개를 매달면은 상당히 이제 모욕적인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옐로우독 아주 비열하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옐로우독 컨트락트 하면 이게 비열 계약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 또는 이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노동 계약을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해태한다라는 건 좀 게을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게을리한다라는 걸 이제 해태한다라고 쓰는데요. 역시 부당 노동 행위이고요.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네, 역시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서로요. 다만 노동자가 노동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 네,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에 따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로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게 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강제되고 있었고, 또 80년대까지 또는 뭐 그 이후로도 많은 수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사실은 이 어용노조에 불과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에다 이 급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 민주노조라는 게 나오면서 이 노조 전임자의 급여가 문제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급여를 못 주겠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법원에서는요, 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그러니까 일종의 전리품으로 취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 단결력과 투쟁력으로 쟁취한 전리품이다. 그러니까 줘도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요. 또 부당 노동행위로까지 규정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이 노동조합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물론 노동조합이 이러한 공제사업이나 수양, 복리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오로지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이건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본래의 목적인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사업이라든가 무슨 이제 복리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목인데요. 이 전교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됐던 규정이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이 라목 단서에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1월 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이 단서 규정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5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제5조 제2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3항에서 종사노동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여기서 종사노동자는 바로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런 그 종사노동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노동자로 본다라는 이제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라목의 단서가 제5조 제3항으로 옮겨진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글쎄요, 이게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그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그런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뭐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텐데요. 보통 이 노동조합의 사무를 위해서 뭐 그 기업과 또 이제 고용관계에 있지 않지만 그 기업과는 이제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취업을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노동조합에 고용이 된다거나 또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주는 거, 이거 말고 이제 그거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게 참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뭐 취업 준비생들이 그 기업의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다. 그래서 조합비를 납부하고 활동을 한다. 물론 이제 노동조합에서 보면 그러니까 조합원이 늘어나고 조합 재정이 좀 더 이게 충실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업과의 어떤 단체 교섭력인데 그게 이제 기업에 그러니까 속하지 않은 그 바깥에 외부에 있는 그 조합원이
그런 교섭력에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글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이게 1월 5일 날 법이 개정됐으니까요. 어쨌든 이게 좀 7월 그리고 이제 7월 6일부터 좀 시행이 되니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이게 이제 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이 5조 이 제5조의 신설 규정들이 이 노동조합을 이 기업별 조합 형태로만 좀 사고를 하던 그런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거 아닌지 뭐 그게 좀 더 의심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의심스럽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은요, 이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이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게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당이겠죠. 그런데 이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국법에서 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또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거부하는 1980년의 어떤 그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이게 이제 1980년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국회가 아니라 이게 전두환의 그 국보위에서 만든 악법들이었는데요. 자, 이때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뭐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제3항에서는 뭐 노동조합 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활동금지법인데요. 이 규정들은 사실 이 규정 형식이라든가 그 내용이 이게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조합의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 정책적 활동까지 모두 봉쇄될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법에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자, 이 규정이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요, 이 헌법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송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헌법 소송을 제기한 그 이유는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헌법 소원에 헌법 소원으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 소원의 청구 기간을 넘겨서 청구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 헌법 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이게 이제 1994년 12월이었고요. 12월에 있었던 그 결정이고요. 그 이후로도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그 헌법 소송에서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루질 않았으니까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에 대한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견해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1980년 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1999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이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사용자 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유독 그러니까 노동단체만 그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거, 이거는 좀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치활동의 그러니까 정치활동의 영역에서 이 노동단체를 뭐 이 사용자 단체나 아니면 다른 사회 단체와 다르게 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99년 11월에 이게 위헌 결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이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이제 사용자 단체나 모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정치자금을 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허용이 됐다가 그 후에, 그러니까 2004년인데요. 2004년에 기업이든 뭐 노동조합이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법인과 단체는 이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자,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정치자금에 대한 이제 규정이 이랬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그 규정이 삭제가 됐는데, 물론 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그렇게 이제 허용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무제한적인 정치활동이 허용된 건 아니고요. 좀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 노동조합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목적에 좀 배치되지 않는 이상 이 부수적인 정치활동은 허용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이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인 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측면하고 이 정치활동이라는 측면이 좀 서로 같은 차원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그런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설립 신고를 해야, 그러니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해야 비로소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요건들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들이라면 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는요, 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첨부해서, 그러니까 규약을 첨부를 해서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그리고 이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그 신고서를 이거를 이제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규약과 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그러니까 연합단체라든가 또는 이제 둘 이상의 어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거 다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죠. 이러한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둘 이상의 광역단체에 걸쳐 있는 그런 그 단위 노동조합은 이게 노동부 장관에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위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사업장 또 하나는 저기 뭐 충청남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이상에 걸쳐 있으면 이때는 이제 그 신고처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데가 이제 노동부 장관이고요. 또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여기서 구는 이 자치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전광역시 뭐 유성구, 뭐 이제 중구라든가 뭐 서울에 뭐 이제 종로구, 그죠? 종로구, 중구, 뭐 또 용산구, 성북구, 뭐 이제 동대문구 뭐 이런 그런 있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그런 그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그런 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인 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기, 어디죠?
청주에 무슨 흥덕구, 상당구, 뭐 청원구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천안시 서북구, 뭐 동남구, 그런 구는 이 자치구에 해당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구는 빼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합니다. 이것처럼 노동조합이 이렇게 이제 시군구에 이게 2개 이상 걸쳐 있을 때, 그런 단위 노동조합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또는 이제 도지사에게,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 말고도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산하에 세종특별자치시 산하에 보면은 기초단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산하에는 기초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이제 걸쳐서 노동조합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한 그런 거가 아닌 나머지 노동조합들, 그런 나머지 노동조합들은 이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 역시 이제 선거로 선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에게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립신고를 접수한 행정관청은요, 이 보완 요구나 어떤 신고서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좀 신고증을 교부하는데요. 이 신고증은 단순히 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임을 좀 공적으로 인정하는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라고 이게 해석이 됩니다. 네, 또 이제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 관할 노동위원회와 또 해당 사업주나 어떤 사업장의 사용자, 그러니까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도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한 건요, 이 노동조합과의 이 단체 교섭을 좀 대비하도록 하려는 거, 그러니까 좀 단체 교섭을 미리미리 대비해라 하는 의미로 좀 이해가 되죠. 네,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는데 어떤 형식적인 요건, 그러니까 이러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 노동조합을,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역시 노동조합이면은 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노동조합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가 좀 더 미흡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조합을요, 법의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법 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법 외 노동조합 역시 그 본질은 노동조합이니까 이 노동자를 대표하고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단체로서의 이 단결권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주체로서 실질을 갖추었지만 이게 이제 하위법인, 헌법보다 하위법인 이 노동조합법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요, 헌법상 노동조합 또는 줄여서 그냥 헌법노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법의 노동조합이요. 법의 노동조합은 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려면 이게 그러니까 법의 노동조합은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설립 신고까지 마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어야 어떤 노동쟁의 조정 신청하거나 아니면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법률이 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법 규정이 법의 노동조합을 좀 적극적으로 배척하지 않는 이상, 자, 그러한 법률 규정은 당연히 이 법의 노동조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반대하는 견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노동조합법의 규정들은 이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규정들이기 때문에 이 법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 해석이라는 게, 이 법 해석이라는 건 항상 이 형식 논리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법을 또 이제 이게 성문 법률에 한정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법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그 전체적인 법 질서와 또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된 어떤 기본권의 취지,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이게 이제 지금보다 이것보다는 좀 더 넓은 틀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법이라는 어떤 법률의 한계를 좀 이렇게 넓혀서, 또는 아니면 자꾸 이제 넓혀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또는 어떤 적극적으로 이게 법의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규정, 그런 규정이 아니라면 이 법의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법 규정들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4주인데요. 이 4주차 출석 인증 과제는 이 실업자나 구직자에게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이 노동조합 운동이나 어떤 산업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물론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어떤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위주로 해서 좀 기술을 해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뭐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또 산업별 노동조합을 양대 축으로 해서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실직자의 가입 문제, 어떤 취업 준비생의 가입 문제는 이 산별 노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그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기업별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문제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성노조라든가 여성노조 아니면 뭐 청년 유니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뭐 그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직자의 가입도 허용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 형태도 좀 고려를 해보고, 그 이제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조합 운동이나 산업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제 출석 인증 과제 제출하는 날은요, 학부생들하고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들은 금요일까지라고 딱 시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되면 이 과제를 제출하는 페이지가 딱 닫혀버려 가지고 과제를 등록할 수 없는데요.
이 대학원 과목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이 지나더라도 뭐 이제 그 다음 주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늦더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는 이 과제의 내용은 좀 주제를 그렇죠? 과제의 주제를 벗어나시면 좀 안 돼요. 이 부과된 주제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좀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견해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견해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라도 이게 주제의 범위 내에서 좀 쓰셔야 합니다. 이게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시면 좀 곤란하죠. 네, 4주차 출석 인증 과제. 네,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조합 운동이나 산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은요, 노동조합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로 이 민주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구성과 조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